북한 해군 잠수함에서 여군 정치지도원으로 근무하던 한 여성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녀가 야간 당직 중 우연히 목격한 것은 북한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절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그것이었습니다. 3월 영하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해 바다에 그녀는 몸을 던졌습니다. 과연 그녀는 잠수함 안에서 무엇을 받고 왜 살아남을 확률이 거의 없는 바다를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함경북도 청진, 그곳 수남구역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1980년 저는 그 동해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침마다 파도 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붉게 물드는 바다를 보며 자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 북한은 아직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진 않았고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뛰놀았고 어른들은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특이한 분이셨습니다. 해방 직후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월남을 시도하셨대요. 남쪽으로 가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38선을 넘다가 붙잡혀서 다시 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운이 좋았던 게 그때는 전쟁 전이라 처벌이 심하진 않았대요. 그래도 그 일 때문에 우리 집안은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월남 미수자 가족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청진 토박이셨습니다. 장마당,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에서 생선을 팔아 우릴 키우셨습니다. 명태, 오징어, 가자미 청진은 항구 도시니까 생선이 지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수산사업소 앞에서 생선을 받아오시고 그걸 손질해서 장마당에 내다 파셨습니다. 현송아, 공부 열심히 해라. 나는 글을 몰라서 이렇게 사는 거다. 그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한텐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보다 5살 위였는데 참 의젓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에 갔습니다. 우리 집안 평판이 좋지 않았으니 군대라도 잘 다녀와야 나중에 직장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오빠는 육군 최전방 부대에 배치됐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오빠는 나라를 위해서라며 씩씩하게 떠났습니다. 저는 공부를 좀 했습니다. 청진수산대학을 졸업하면 수산사업소나 통조림 공장에 배치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대학에 합격하던 날 장마당에서 고기를 사오셔서 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우리 딸 이제 간부 될 거다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수산사업소에 배치받았을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거기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해군 기술 간부였는데 잠수함 정비를 담당했습니다. 키도 크고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2002년에 결혼했고 이듬해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 제 인생은 평범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엔 집에 와서 밥 짓고 주말엔 딸아이와 바닷가 산책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머니를 찾아뵙고 명절엔 송편을 빚고 겨울이면 김장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삶이었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조금씩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건 오빠가 군대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였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도 알려주지 않았고 조국을 위해 희생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동료들은 입을 다물었고 누구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낼 순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속에 작은 의문 하나를 묻어둔 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제 평범했던 삶의 마지막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2015년 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겁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 부대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정비 업무라는 게 워낙 고된 일이라 늘 피곤해 보였지만 그날따라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점심때쯤 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무, 빨리 오시오. 남편 동무가 쓰러졌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해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사람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원인을 모르겠소. 혈액 검사를 해봐야 하는데 시약이 없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군 병원인데 시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니까 의사는 장마당에 가서 중국산 약이라도 구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군인 가족인데 군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장마당을 돌아다니며 중국 돈으로 100위안이 넘는 돈을 주고 해열제와 항생제를 샀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가족이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목숨이 달린 일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약을 구해다 먹였지만 남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구토를 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피부에 이상한 반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의사에게 이게 대체 무슨 병입니까? 물었지만 의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보름 만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38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부대 동료들이 왔지만 다들 침묵했습니다.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울면서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선임 간부가 저를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 함부로 물어보지 마시오. 딸아이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하시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잠수함입니다. 그것도 핵추진 잠수함이었습니다. 머리카락 빠지고 구토하고 피부 반점. 그건 방사능 피폭 증상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12살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네 아빠는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그 나라한테 버림받아서 죽었다고 말해야 합니까? 그날 밤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80이 다 되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우셨습니다. 현송아, 내 오빠도 그렇게 갔다. 사고 사라고 했지만 나는 안다. 뭔가 있었다는 걸. 어머니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빠도 남편도 모두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우리에게 뭘 해줬습니까?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못 받게 하고 진실조차 알려주지 않고 조용히 하라고만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나라인가? 남편이 죽고 나니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수산사업소 월급만으로는 딸아이 키우기가 힘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해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무, 우리 부대에서 정치지도원으로 일할 생각 없소? 그들은 마치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16년 저는 해군 정치지도원으로 다시 군복을 입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엄마가 아빠 대신 나라를 지킬 거야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이 조직 안에서 진실을 찾겠다. 남편이 왜 죽었는지, 오빠는 무슨 일을 당한 건지 꼭 알아내겠다. 그것이 제가 다시 군대로 돌아간 진짜 이유였습니다. 2016년 가을, 저는 동해함대 소속 정치지도원으로 배치받았습니다. 처음엔 육상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승조원들에게 사상교육을 하고 당 정책을 선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조국의 영광. 그런 말들을 하면서도 머릿속에선 남편이 죽어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017년 봄, 제게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잠수함 승조원으로 배치된다는 겁니다. 여군이 잠수함에 탄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지도원은 필요했고 마침 제가 남편 때문에 잠수함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니 적임자였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잠수함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큰 철관 하나를 바다 밑에 넣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햇빛도 안 들어오고 하늘도 못 보고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이 부대끼며 살아야 합니다. 처음 타봤을 때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잠수함 내부에 절대 접근 금지 구역이 있었던 겁니다. 두꺼운 철문으로 막혀 있고 출입할 때마다 보이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거기가 핵탄두 보관 구역이라는 걸요. 남편이 일하던 곳이 바로 그 근처였습니다.
잠수함에서 근무하면서 이상한 일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승조원들이 자주 아팠습니다. 두통, 구토, 어지럼증. 저도 그랬고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핵구역 근처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은 더 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사람도 있었고 피부에 이상한 반점이 생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똑같은 증상이었습니다. 제가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동무들 건강이 안 좋습니다. 병원에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정치부 책임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무,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시오. 조국을 위해 일하는데 몸이 좀 힘든 게 뭐가 대수요? 그리고 며칠 후 보위부 사람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동무, 요즘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한다는 보고를 받았소. 조심하시오. 그 말은 곧 경고였습니다. 한 번은 함께 근무하던 여군 동료가 몰래 저한테 말했습니다. 지도원 동무, 저 이상해요. 자꾸 피가 나요. 코피도 나고 잇몸에서도. 25살짜리 젊은 처자였습니다. 제가 빨리 병원 가봐요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대에서 말하지 말래요.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참으래요. 그 친구는 한 달 뒤에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디 갔어요?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급성 백혈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25살 처자가 백혈병이라니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그때부터 두려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내 딸도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하나?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14살이 된 딸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군인이 되고 싶어요. 아빠처럼 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절대 안 된다. 내 딸만큼은 이 지옥 같은 곳에 보낼 수 없다. 내 남편처럼, 내 오빠처럼, 저 젊은 여군처럼 죽게 할 순 없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회가 오면 나는 이곳을 떠나겠다. 딸을 데리고 어떻게든 이 땅을 벗어나겠다. 어머니께 휴가 나가서 찾아뵈었을 때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송아, 내 얼굴이 왜 그러냐? 살이 다 빠지고. 거울을 보니 제 모습도 남편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곧 죽는구나. 그러면 딸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그렇게는 못한다. 살아야 한다. 딸을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야 한다. 그것이 제가 탈출을 꿈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2018년 2월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야간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손전등을 들고 함 내부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 절대 열려 있어선 안 되는 곳, 바로 그 핵탄두 보관구역 쪽으로 갔을 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철문 해치가 살짝 열려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열린 건 아니고 몇 센티미터 정도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나가면서 제대로 안 잠근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해치 틈으로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극비라고 빨간 글씨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핵탄두 이송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경로, 담당자 명단. 보면 안 될 걸 본 겁니다.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천장에 달린 CCTV 카메라의 렌즈가 천천히 제 쪽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끝났다. 보위부가 이 영상을 보면 저는 죽습니다. 국가 기밀을 훔쳐본 죄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총살당합니다. 딸도 어머니도 연좌제로 끌려갑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조만간 저를 끌고 갈 겁니다. 저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탈출해야 한다. 지금 당장. 며칠 후 육지 휴가가 있었는데 그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휴가를 받아 집으로 갔습니다. 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엄마가 곧 위험해질 거야.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살아야 해. 중국으로 가야 해. 딸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엄마. 엄마 없이 어떻게 가요? 엄마도 곧 갈게. 약속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살아서 중국까지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85살이 되신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무릎에 머리를 묻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못 올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송아, 엄마는 알고 있었다. 내가 언젠가 이 길을 갈 거라는 걸. 이 땅에선 살 수 없어. 가거라. 딸아이라도 데리고 가거라. 어머니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중국 돈으로 3,000위안, 평생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브로커한테 줘라. 딸아이 먼저 보내고 너도 따라가거라. 어머니는요? 제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난 이제 늙었다. 어차피 곧 죽을 몸이야. 너희들이라도 살아라.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안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 통일이 되면 다시 올게요. 꼭 다시 뵐게요. 그날 저는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딸 하나 중국으로 보내고 싶소. 이틀 뒤 밤중에 딸을 데리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저는 딸의 손에 돈 봉투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중국 연길에 가면 조선족 교회가 있어. 거기 목사님한테 가. 엄마가 곧 갈게. 딸은 울면서 제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안 돼. 엄마는 다른 길로 가야 해. 알았지? 저는 딸의 손을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에게 넘겼습니다. 딸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다시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부대로 돌아가기 전 저는 청진 바닷가에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어릴 적 뛰놀던 그 바다였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딸이 이제 아버지가 못 다간 그 길을 갑니다. 부디 살아서 자유의 땅에 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잠수함에 올랐습니다. 탈출의 기회를 기다리며 2018년 3월 동해에는 아직 겨울 추위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파도가 거칠었습니다. 바로 그런 날을 저는 기다렸습니다. 날씨가 나쁠수록 감시가 느슨해지거든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야간 당직 근무를 맡았습니다. 사실 제가 자원한 겁니다. 동료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들 몸이 안 좋았으니까요. 밤 11시 잠수함은 청진 앞바다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 하나만 들고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옷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파도가 갑판을 때렸고 바닷물이 튀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부표와 간이 호흡 장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던 장비였습니다. 잠수함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파도가 미친 듯이 일렁였습니다. 여러분, 3월 동해 바다가 얼마나 차가운지 아십니까?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가면 10분도 못 버팁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자살 행위라는 걸.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바다에서 죽는 게 낫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청진 쪽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리고 중국 어딘가에 딸이 있습니다. 딸아, 엄마가 지금 간다. 살아서 꼭 다시 만나자.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저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온몸을 덮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었습니다. 칼로 살을 베는 것 같은 차가움이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하지만 죽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부표를 끌어안고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호흡 장치를 입에 물었습니다. 파도가 저를 때렸습니다. 물을 삼켰습니다. 기침이 났습니다. 잠수함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다. 보초가 발견한 겁니다. 탐조등이 켜졌습니다. 빛이 바다를 훑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물속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위아래도 구분이 안 갔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시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탐조등은 다른 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중국 쪽으로. 얼마나 헤엄쳤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손발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38살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이제 안 되겠다. 여기서 끝이구나.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부표를 잡은 손이 풀렸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4살, 아직 엄마 손길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중국 어딘가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안 돼. 죽으면 안 돼. 딸을 만나야 해. 저는 다시 팔을 저었습니다. 다리를 찼습니다. 물을 헤쳤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 바다에서 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손잡고 파도를 뛰어넘던 날들. 그때 그 바다는 따뜻했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바다는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빠, 남편. 하늘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제발 살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버텼을까요? 불현듯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선이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어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갑판에서 사람들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이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 누군가 밧줄을 던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갑판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조선 사람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북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조선족 말투였습니다. 탈북자요.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어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떡하지? 신고해야 하나? 한 나이 든 어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같은 핏줄인데. 일단 연길까지 데려다 주자.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에, 추위에, 탈진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죽음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나무로 된 천장이었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하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깨어났네요.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60쯤 돼 보이는 조선족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연길이요. 중국 연변이요. 우리 집이고요. 할머니는 따뜻한 죽을 떠다 주셨습니다. 먹어요. 사흘 동안 정신 못 차렸어요. 저는 죽을 받아 먹으며 울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우리 딸, 14살짜리 딸아이를 여기 보냈는데. 제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교회 목사님한테 맡겨져 있어요. 지금 데려올게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딸은 제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안 오면 어쩌나 했어요. 저도 딸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모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아서 다시 만났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도 안전하진 않아요. 중국 공안들이 탈북자 단속을 해요. 걸리면 북한으로 다시 보내요. 중국은 탈북자들을 불법 입국자로 취급했습니다.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럼 저는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었는데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셨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목사님은 당장 먹고 살 수 있게 일자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월급은 한 달에 1,500위안, 우리 돈으로 25만 원 정도였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딸도 낮에는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신분이 없으니까요. 14살 아이가 방 안에만 갇혀 지내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같은 말을 쓰는데 외국이라는 게 이상했습니다. 조선족 분들은 우리말을 했지만 중국말도 섞여 있었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중국어가 들렸고 간판도 한자였습니다. 한 번은 식당 주인 아저씨가 중국말로 뭐라고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저씨가 화를 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신분을 들키면 안 되니까요. 어느 날 식당 주인이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빨리 숨어. 공안이 단속 나왔어. 저는 황급히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골목을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다행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식당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목사님이 다른 일을 구해주셨습니다.
농촌으로 가서 밭일을 돕는 거였습니다. 딸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농사일은 더 힘들었습니다. 옥수수밭을 메고 감자를 캐고 벼를 베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고 등이 휘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14살 딸이 어미를 돕겠다고 함께 밭에 나왔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요. 딸의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밤이면 딸과 함께 별을 봤습니다. 중국 하늘의 별도 북한 하늘의 별과 같았습니다. 엄마, 저 별 중에 아빠도 있을까요? 딸이 물었습니다. 그럼 있고 말고. 아빠가 저기서 우릴 지켜보고 계실 거야.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북한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018년이 가고 19년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드디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루트를 찾았습니다. 태국을 거쳐서 가야 합니다. 저는 목사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으로 간다. 진짜 자유로운 나라로 간다. 중국에서의 1년은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2019년 4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준비해 주신 대로 저와 딸은 중국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태국을 거쳐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루트였습니다.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브로커들이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먼저 버스를 탔습니다. 중국 남부로 내려가는 긴 버스 여행이었습니다. 이틀 밤낮을 달렸습니다. 좁은 버스 좌석에 앉아 딸과 나란히 졸았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 한국 가면 편해질 거야.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8살, 15살 우리 모녀는 그렇게 미지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중국과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밤중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검문소를 피해야 하니까요. 우리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도 없이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38살 몸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뒤에서 딸이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다리가 아파요. 조금만 더 가면 돼. 몇 시간을 걸었을까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라오스 땅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라오스에서 트럭을 탔습니다. 짐칸에 타고 덮개를 덮고 숨어서 갔습니다. 덥고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트럭이 멈춰 섰을 때 저는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여기가 태국입니다. 브로커의 말에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딸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브로커가 돈을 더 달라는 겁니다. 처음 약속과 다르잖소. 제가 항의했지만 브로커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브로커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소. 방콕까지만 데려다 줄 수 있소. 방콕까지 또 버스를 탔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남편에게, 오빠에게 제발 우릴 지켜주세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고 차들이 많았고 건물들이 높았습니다. 브로커가 작은 쪽지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주소로 가시오. 거기가 한국 대사관이요. 그리고는 떠나버렸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큰 건물 앞에 섰습니다. 건물 앞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 대한민국 국기. 제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지만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그 깃발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대사관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잠시 후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안내됐습니다. 깨끗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에어컨이 나왔고 소파가 있었고 물을 주었습니다. 한 여자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잠수함에서 일했던 것, 핵탄두 보관 구역을 본 것, 바다로 뛰어든 것, 중국에서 숨어 산 것. 다 말했습니다. 울면서 말했습니다. 직원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안전해요. 대한민국이 보호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1년 넘게 긴장했던 몸이 풀렸습니다. 우리는 대사관에 머물렀습니다. 며칠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며칠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안전했으니까요. 어느 날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틀 후에 서울로 가십니다.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 자유의 땅. 드디어 갑니다. 그날 밤 딸과 함께 창문으로 방콕의 야경을 봤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한국 가는 거죠? 그래, 진짜 가는 거야. 이제 자유야.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딸이 잘 살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꼭 다시 뵙겠습니다. 2019년 5월 저는 딸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높은 하늘을 날았습니다.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하늘을 나는구나. 몇 시간을 날아 비행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드디어 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밝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저희를 맞아줬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직원 한 분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의 따뜻함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그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 사회를 배웠습니다. 처음 한국말을 들었을 때 놀랐습니다. 같은 말인데 억양이 달랐습니다. 단어도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하는데 남한에서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인민반은 통반, 편의봉사는 편의점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70여 년 떨어져 살다 보니 말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나원을 졸업하고 저희는 서울 근처 작은 도시에 집을 얻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었고 아파트도 알아봐 주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온수가 나왔고 난방이 됐고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왔습니다. 딸이 학교에 갔습니다. 대한민국 중학교에 편입했습니다.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애들이 나보고 이상하대요. 말투가 딱딱하대요.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 그리고 정말로 몇 달 지나니 딸은 적응했습니다. 저는 직업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홀서빙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했던 일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당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도 제때 받았고 사장님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쌀, 과일, 야채, 고기, 과자, 음료수. 온갖 종류가 다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제가 물으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다 진짜지. 적응 잘하세요. 24시간 편의점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밤 12시에도 새벽 3시에도 가게가 열려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여기서는 금지된 게 없었습니다. 뭐든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 이 단어가 이렇게 소중한 건 줄 몰랐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빨랐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쓰는 법도 몰랐고 인터넷 뱅킹도 몰랐습니다. 한 번은 버스를 탔는데 카드를 어떻게 찍는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분이 도와주었습니다. 여기다 대시면 돼요. 그런 작은 친절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바쁘지만 따뜻했습니다. 냉정해 보이지만 정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6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이제 20살이 됐고 대학생이 됐습니다. 남한 아이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놀고 꿈을 꿉니다. 가끔 딸이 말합니다. 엄마, 나 한국말 완전 자연스럽지? 그럴 때마다 뿌듯합니다. 저는 지금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방 보조 일을 합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딸 학비 내고 방세 내고 살아갈 만합니다. 무엇보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립습니다. 북에 두고 온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밤마다 기도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딸이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고향 청진 바닷가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45입니다. 제발 통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감사한 나라인지 꼭 기억하세요. 저처럼 목숨 걸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계신 동포들을 잊지 마세요. 지금도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고통받고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에서 같은 민족이 이렇게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통일은 단순히 땅을 합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제발 통일에 관심 가져주세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바다를 건너 자유의 땅에 온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자유를, 대한민국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